자, 지금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지 이 프레임워크 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앞에서도 나왔지만 유레카도 부트, 그죠? 게이트웨이도 부트. 또 앞으로 어떤 제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부트 기반으로 스프링 재단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왜냐면은 해보니까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그 실제로 이 부트가 더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4세대 언어들의 등장이 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나 자바로 옛날에 짰던 것들은 3세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4세대 언어들이 이제 파이썬이나 뭐 노드나 이런 애들이 서버 사이드에서 4세대로 군림을 하고 있는데 왜 얘네들을 많이 쓰냐면 간편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프링 부트 나오기 전에 그냥 스프링으로 웹 서비스 하나를 웰컴 페이지 하나를 딱 띄우려고 하면 하루면 가능하죠, 물론. 하죠. 근데 무려 노드에서는 한 줄이면 돼요. 그러면은 리슨해서 포트만 적어주고 딱 실행하면은 웹 서비스가 뜹니다, 그냥. 충격이었어요. 뭐야, 자바는 막, 이게 막 XML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은데, 거기다가 또 와스가 없으면 안 떴잖아요. 그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파이썬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4세대원들이 직관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 진입하는, 뉴비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더 매력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자바는 끝났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나오다가 스프링에서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XML 설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들을 다 클래스화로 내재화하고 아까 앞에서 보여주신 이 스타터라고 하는 요 패키지들이 많아요. 스타터 웹도 있고 스타터 데이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써주면 얘네들은 결국 안에 가보면 이거의 묶음이에요. 의존성을 한 번 더 의존성으로 간단하게 싼 겁니다. 나 웹 개발할 거야? 그러면 스프링 부트 스타터에 웹 웬만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굉장히 간편해졌고 여기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자면 예전에는 뭐 상대적으로 이거 맞았어요. 맞았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똑같습니다. 왜냐면 코어 버전 올라가면 부트 버전도 같이 올라가요. 그 부트를 받아서 보시면 코어 라이브러리가 항상 들어있어요. 우리가 받아보면 아까 이따가 보면 6 버전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엠베디드 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불러와서. 그래서 얘와 얘는 근본적으로 기능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초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배포 부분도 디폴트가 다른데 와르로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와르로 배포하면 인베디드 톰캣은 디플로이 할 때 빠져요. 빠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와르 형태로 배포가 돼서 뭐 인스톨되어 있는 이제 톰캣이나 제우스나 이런 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이걸로 하고 와르로 배포도 할 수 있다. 꼭 이제 이렇게 MSA 구조로만 쓰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기본적으로는 톰캣인데 요 ZT라고 하는 것도 쓸 수는 있어요. 쓸 수 있는데 톰캣이 조금 더 J2E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구현해냈기 때문에 톰캣을 쓰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성능이 중요하다. 리액티브 자 들어가면 그 아까 말씀드린 네티라는 것도 이제 간단하게 그 메이븐 설정 폼 파일 하나만으로도 설정이 가능하니 그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우리가 할 것은 여기 다 있어요, 사실. spring.io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여기 좀 자주 드나드시면 재밌습니다. IO 도메인이 굉장히 비쌉니다, 참고로. 가보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스프링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아까 리액티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희가 짜는 거는 컨트롤러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다 스프링 MVC를 쓰는 거고요. 리액티브를 쓰면 여기 모노나 뭐 이런 새로운 객체들이 좀 등장해요. 핵심 단어는 논블로킹입니다. 비동기죠. 비동기에 논블로킹 나오고 요 기술들 베이스로 많이 돌아가요. 노드.js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대용량 처리에 좀 더 유리해지고 있는데 스프링도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다. 우리가 할 부분이 요 클라우드입니다. 여기 보인다는 건 굉장히 대표적인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이크로 서비스랑 클라우드가 중첩이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요. 기본적으로 웹 앱도 있고 서버리스라 그래서 요즘에는 클라우드에도 이제 인스턴스 올리지 않고 그냥 코드를 거기다 짜놓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러 하나씩 넣듯이 이렇게 그렇게도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벤트 드리븐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카프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벤트 드리븐으로 개발을 또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프링 배치도 워낙 유명하죠. 이런 것들이 중요 생태계고요. 여기 프로젝트에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큰 골자예요. 스프링에서 추구하는 큰 골자고 당연히 부트가 첫 번째로 와 있는 걸 볼 수 있으십니다. 언제나 매뉴얼은 spring.io에 오시면 다 있고요.
지원 버전이나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도큐멘테이션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읽어봐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되고요. 이거 실제로 소스 어차피 오픈되어 있거든요. 깃허브에 다 있으니까 까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거기까지 해보시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프링 코어 가지고 만들어낸 게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인데 실제로 버저닝이 늦어요. 스프링 부트가 최근에 나왔어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는 2점대 올라왔는데 1점대인가요? 2점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부트가 최근에 런칭한 그 전자정보 이가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게 부트가 이제 나왔어요. 부트는 사실 1점대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신 기술을 쓰는 데 있어서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이제부터 또 그걸 버저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거는 이 기술을 알고 계시면 뭐 이가브나 이런 것도 쓰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자사 프레임워크들이 전부 다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커스터마이징한 거예요. 삼성의 뭐 애니 프레임워크, 우리도 베니드웨어라고 있죠. 지금은 없지만 그런 애들이 다 스프링 가지고 커스터마이징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그림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아까 스프링 IO의 클라우드 딱 누르면 이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이 나오고 자 여기서 뒷장을 넘기면 저희가 할 범위예요. 범위인데 부트는 열심히 오늘 설명했죠. 이거고 오늘 이거 실습해 볼 겁니다. 제일 근간이 되는 AP고요. 그 앞에 게이트웨이라는 프로젝트는 3주차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레카라고 하는 서비스 레지스트리는 3주차에 같이 일정이 되면요. 이렇게 두 개는 그때 할 예정이고 AP만 2주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루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로깅은 다룰 거고 그 서킷 브레이커라 그래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쪼개지기 때문에 서로 호출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상대방이 장애나는데 계속 호출해버리면은 더 느려지겠죠.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기본적으로 10번 호출했는데 5번이 오류 났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안 해요, 호출을.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증권시장도 그렇잖아요. 막 과열되면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 거래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서킷 브레이커라는 기술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까지 실수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컴피그 서버. 우리 프로퍼티 파일이나 야물 파일이나 이런 설정들이 올라가는데 실제로 네이버 같은 거는 통케이스로 띄우는데 한 100개 띄우거든요. 서비스를. 똑같은 거를. 대용량 처리를 해야 되니까 100개를 컴피그 하나 바꾸려면 100번 재기동해야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런 대규모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해요. 얘도 하나의 부트예요. 부트고 예를 들어 내가 형상관리 그러니까 깃허브에다가 그 아까 프로퍼티 하나를 딱 체크인을 해서 딱 커밋이 되잖아요. 푸시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얘가 유레카를 통해서 어디 서비스가 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레스트로 다시 탁 쏴줍니다. 그러면 야 이거 값 이걸로 바뀌었어라고 딱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메모리를 다시 딱 리프레시 해버려요. 그럼 순식간에 100개가 한 번에 딱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마이크로 서비스가. 그래서 이런 컴피그 서버도 서비스로 하나 운영할 수 있다. 각각의 부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라는 게 왜 생기냐면 여기서 일로 호출하고 얘가 얘 호출하고 막 이런 인과관계가 생겨요. 생기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면 추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랑 각각 서비스 로그가 다르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게이트웨이에다가 요 슬레우스라는 세팅을 딱 해주면 여기서부터 토큰 값 하나가 딱 박혀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로그에 앞에 찍어주면 여기서 1111이라는 걸 무조건 찍으면 로그 아이디예요. 로그 아이디. 여기를 호출하든 얘가 또 얘를 호출하든 그걸 물고 들어가요. 그래서 리퀘스트 헤더에다 박아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우리 로그 파일에 출력만 딱 해주시면 저번에 배웠던 엘라스서치 같은 걸로 그 로그 아이디를 딱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훌러가 다 나옵니다. 게이트웨이부터 여기 갔네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즉 모노리식이 아니다 보니까 한 파일만 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개 정도 운영하니까 사실 여기 들어가고 없으면 여기 들어가 보면 되는데 아까 네이버라고 생각해보세요. 100개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50번째 가다가 막 에이 그리고 포기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로깅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해서 그 엘라스서치로 이제 그렇게 구축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요거는 저희가 오라클에서 운영하는 자율 운영형 DB 요거를 실습해 볼 거고요. 메시지 브로커라는 거는 서로 통신하는데 동기적인 호출은 그냥 서로 REST를 호출하면 돼요. HTTP로 호출하면 되고 비동기로 끊을 수 있는 것들은 카프카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컨슈머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공시 같은 거를 접수시키는 거를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제출 시스템에서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빠지는 겁니다. 접수는 그 뒤에 돼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카프카도 이런 MSA를 구성하는데 핵심 요소가 됩니다. 요게 이제 AWS에 가면 SNS라는 서비스 이름이 있어요. 그 메시지 큐 서비스. 그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뭐 JMS가 돼도 되는데 JMS는 자바밖에 못 쓰니까 그래서 종속적이지 않은 카프카 같은 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도 방금 얘기했던 로그를 본다든지 각 서비스들의 상태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뭐 얘가 지금 힙이 얼마나 차 있고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려면 APM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것도 프로메테우스나 엘라스터치의 그 우리 배웠던 스택 파일 비트, 매트릭 비트로 수집해서 로그셋이 가공해가지고 ES에 저장하고 키바나로 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서비스 100개를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다 들여다보겠어요. 한눈에 봐서 시각화하고 튀는 것들만 보거나 로그도 검색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밖에 운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배웠던 요소들이 이건 사실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주제가 이걸로 잡히면서 다 쓰여요. 실제로. 많이 쓰이는 기술들이고 요것들이 다 하나의 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MSA에서는 DB가 달라도 돼요. 그리고 다 자바가 아니어도 돼요. 아까 다시 요 앞그림으로 가서 여기서 상장이라는 서비스는 A라는 서비스는 자바로 짰어요. 부트를 올렸어요. B라고 하는 공시라는 서비스는 파이썬으로 올려도 돼요. 어차피 앞에서 라우팅은 다 HTTP 방식으로 돌아오는 리버스 프록시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웹 서비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에도 유레카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뜰 때 레스트로 쏘는 겁니다. 나 떴어? 헬스 체크 계속 레스트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의 이 구성은 여러 가지 기술 요소를 쓰는데도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자바 기술로 많이 구성을 하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내가 데이터 분석하려고 R 같은 거, 파이토치 같은 걸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자바로 구현하는 것보다 라이브러리가 파이썬 쪽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는 걔로 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검색 엔진 생각해 보세요. 따로 지금 호출만 하고 있지만 걔는 다른 기술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유리한 기술을 채택하면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서비스마다 분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거래소는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금감원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서비스가 DB가 다 다르잖아요. 접수 DB, 뭐 배포 DB. 그래서 데이터 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자기 DB만 신경 쓰고요. 그 REST API로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카프카를 통해서 데이터 갖고 오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연관관계가 없어야 돼요. 우리 DB 죽으면 다 죽어요. 우리 서비스. 근데 금감원의 경우에 접수 서버 죽었다고 다트가 안 죽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MSA. 그래서 원래 물리적으로 다 공간을 분리하고 팀도 그래서 조직도 이렇게 공시 서비스 팀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안에 DBA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자기들끼리 아키 짜면 돼요. 그냥. 나머지는 호출만 잘할 수 있습니다. 서로.